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두 분의 말감별사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전재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어제 메시지를 조원진 대표와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 안 그래도 오늘 두 분이 골라오신 말이요. 같은 주제를 골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골라오신 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번 분석하고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 좀 다시 들어볼까요? 준비가 되나요? 예, 직접 들어보죠.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시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정치인의 메시지에 의미가 없는 구절은 없죠. 그럼요. 저는 사실은 네. 이제 사면으로 석방이 되시고 난 뒤에 거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저것은 어떤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처가 대구 달성이라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대구 달성. 그거 딱 듣는 순간 그래서 몇 군데 나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무덤덤하더라고요. 고향이라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메시지도 보니까 저것은 어떤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거의 분명해 보입니까?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탄핵 과정이 억울하다.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보여줬던 스탠스라든지 또는 그것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내의 어떤 여러 가지 권력 관계에 따른 뭐 이런 여러 분파들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당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지금은 이제 당선자가 되긴 했지만 윤석열 수사팀의 어떤 그 수사가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신념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루지 못한 꿈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어떤 힘을 보태겠다라는 정치적 표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의 경우 정치를 끝내고 난 뒤에는 지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산책을 나가도 아는 척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를 끝내서도 네. 억울한 일도 들고 오고 막 이래 민원도 많이 들고 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낸다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뭐 아는 척하는데 뭐 모른 척하고 그냥 갈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느낌상 대구 달성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하는 움직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른바 사저 정치가 펼쳐지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아니고 제가 대구 달성 이야기 딱 나왔을 때 들은 느낌이 있는데 사람들 무덤덤하더니 아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성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소설인가요? 고향이 제일 편안한 곳이지요. 안거 고향이지요. 그래도 고향과 정치적 고향은 틀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심신이 지치고 힘들 때 가장 의탁하고 쉴 수 있는 곳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또 낙향하게 되실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도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지금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건가요? 그걸 국민들이 요구하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대신 국가에 큰 현안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 네. 대통령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국가 운영을 해본 정말 이런 통찰력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국가가 위기 위난 시에 또 앞으로 가야 할 때 그런 대통령의 그 경험에 비추어서 한 말씀씩 주는 이런 충고나 또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선진국의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도 퇴임했었을 때 그런 거 회고록을 통해서 예. 얘기하고 언론을 나가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역할을 하시겠지요. 그 정도 선으로 보세요. 제가 좀 반박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어떤 지방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국정 운영의 과제로 삼았고, 그리고 대통령 한 분이 고향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에 어떤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부여를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캐릭터, 리더십 이런 것이 국민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고 소통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보여줬던 캐릭터라든지 리더십을 보면 소통을 활발하게 한다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겁니다. 굳이 국민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거나 소통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분이 대구 달성, 그것도 그냥 고향이 아니고 정치적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이것 자체가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 의원님은 그냥 성일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회고록을 쓴다든지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조언 건네는 정도 이상의 뭔가를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전임 대통령의 역할이죠. 근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당한 대통령이잖아요. 아하. 분명히 소외가 있을 거거든요. 여전히 국민들께 어떤 반성이라든지 뭐 이런 발언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억울한 것을 어떻게 풀어야죠. 그 푸는 방법이 정치적 모색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고향으로 것이죠. 가신 분까지 이렇게 가셨을 때까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아니 가신 정치적인 이유를 고향, 이제 설명을 하는 정치적인 거죠. 고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고향이 여기가 맞잖아요. 그리고 본인 지역구잖아요. 네네. 그 지역구는 곧 태어나신 곳은 자, 아니죠. 자기가 여기에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선을 하신 곳이에요. 사선이면 16년이잖아요. 네. 1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끊임없이 사선을 하실 동안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고향이시고 뭐 붙어 있는 곳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서 내려가신 분이고 너무 과하게 또 현실 정치에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도 관여하고 있다라고. 저하고 3만 원 내기합시다. 3만 원 내기. 아, 왜도 5만 원도 아니고 3만 원입니까? 5만 원 내기 할까요? 5만 원. 그래서 뭐 국가의 큰 현안이나 또 앞으로 잘 가야 될 네. 방향에서 충고하실 거고 뭐 그 정도 하실 거지 정당 만들고 아니면 누구를 찍어서 키우고 이런 일을 안 하실 겁니다. 그렇죠. 격이 있으신 예, 분이시잖아요. 저도 그러기를 기대하는데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샤이한 분이세요. 네. 저 노무현 대통령은 좀 상당히 그 국민 밀접도를 상당히 중시하시는 분이었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좀 격이 있으시고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만나시지만 여성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여성 대통령께서 어디 뭐 다니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일선상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격이 있고 점잖은 분이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노무현, 알겠습니다. 문재인 두 분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 이거를 정말 국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최우선적 가치로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굳이 가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방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를 부여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우리가 균발법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있듯이 새로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지방 이전 계획을 전부 다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사실상 사문화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라든지 알겠습니다. 이런 걸 굳이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아이, 보기가 어려워요. 전 의원님 정치인 끝나고 나면 고향밖에 없어요. 잘하세요. 두 분이 이제 고향 어디로 분들이 가시는 제가 겁니까? 합니다.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고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대개 정치인들은 고향으로 못 간다니까요. 힘들어가지고. 보죠. 그건 이제 두고 저도 보고. 고향으로 갈 겁니다. 두고 보고 그 어디로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3만 원 그건 좀 내게 하자니까요. 일단 내놓으세요. 두 분 다 돈을. 내가 미리 송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한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동을 할 거다 활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께서는 이분이 그렇게 행보 안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주 좀 신중한 묘해요. 거죠. 묘해요. 두려운 아주 거죠. 신중한 분이십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죠.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게 두렵다? 왜요? 아니 두렵겠죠. 왜냐하면 다 탄핵에 찬성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MB계 출신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지금 인수위 구성 면면을 보세요. 그분들이 전부 다 탄핵 주도하고 했던 분들인데 지금 정권의 실세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두렵죠. 하여튼 유능한 야당 만나서 이제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유능한 야당이 아니고 전재수가 고향으로 유능한 내려가셔서 이제 70 넘으신 대통령이신데 좀 잘 편안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두려운 또 것이죠. 우리 정부가 됐든 상상하기조차 어떤 정부가 어려운 됐든 일이죠. 잘못 가고 있었을 때 국가의 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실 텐데 저도 또 그렇게 인재도 기대한다니까요. 키우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알겠습니다. 역사 하실 수 있도록 좀 놔두세요 좀. 아니 저는요. 성일종 의원님은 두려워하실 게 하나도 없으신 분. 아니 왜 아니, 또 나를 끌고 들어가려 그래. 이 주제가 이렇게 뜨거운 토론 주제가 될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등장이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현실 세계로의 등장이 이렇게까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조금 느꼈고,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성일종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조언, 회고 이런 정치를 하실지, 아니면 전재수 의원의 말씀처럼 적극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지는 두고 보고,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정치판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까지 여러분 감 잡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골라오신 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두 분 다 같은 주제를 골라오셨어요, 사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참 공교롭게도 두 분이 짚은 포인트는 전혀 다릅니다. 자, 차례로 들으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죠. 먼저 성일종 의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 그래서 합참에 작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현행작전 대비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행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작전 요원 또 지휘통제 시스템은 그대로 현행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작동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3월 22일 국방위 현안질의 성일종 의원이 합참 차장에게 질의했던 그 부분을 골라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국가의 안보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새로 꾸며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봉건 시대, 왕조 시대, 권위주의 시대에 그 청와대의 그 모습을 상징성을 탈피해서 낮은 곳으로 국민한테 내려가서 1층도 기자실한테, 기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 대리에서 묻는 거잖아요. 예. 기자실로 하고 2층을 집무실로 하고 또 민관 합동 사무실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공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100만 평 정도를 미군으로부터 받는 이곳을 공원화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동안 6명의 대통령 30년 동안 꿈을 이루질 못했잖아요. 실현을 못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당선자께서 결심을 하셔서 인수위 기간 동안에 마무리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한 거란 말이지요. 다소 소통의 좀 국민 여론 과정을 조금 스킵한 그런 부분도 뭐 있을 수 있지만 네. 이러한 대의 명분에서 큰 틀이라고 한다면 이리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안보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안보 공백.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평시에는 바로 이 합참이
이 안보를 총괄합니다. 어허.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국방태세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있는 합참한테 물어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것이고요. 조금 전에 그 대화를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또 5월 9일 11시 59분 59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컨트롤 타워고 네. 아마 여기 한 치 없이 일을 마무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5월 10일 자정부터는 새 당선자께서 통수권을 물려받기 때문에 네. 그때는 당선자께서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께서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엔 부담이 없다. 그러니 지금 요청한 496억 이런 부분들에서 잘 새로운 대통령의 집무실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출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의원님. 예, 그러길 바랍니다. 예, 그러길 바라고 반면에 이제 합참의 차장은 국회 국방위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방부는 군정을 담당하는 곳이고 합참은 군령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 차장의 의견이 틀리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집무실은 그냥 대통령께서 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국가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집무실에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컨트롤 타워입니다. 국가 컨트롤 타워와 국가 군사 안보 컨트롤 타워를 동시에 연쇄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보 공백은 불가피하고 물론 그 사이에 이사하고 옮기는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어제 북한이 ICBM을 쏘았듯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전제를 하고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국가 군사안보 컨트롤 타워와 국가 컨트롤 타워를 동시에 연쇄적으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최악의 상황을 전제를 하고서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최악의 지금- 상황이 발생해도 안보 공백은 없겠는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안보 공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예측되는 걸 내놓으라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안보 어떤 부분이냐 얘기해 보시라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못 내놔요. 지금 북한의 ICBM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도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도발이라고는 말 쓰지도 못했잖아요. 불상의 발사체 뭐 이런 말 썼잖아요. 극초음속 마하 5를 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극초음속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야 나 맞아 그러면서 마하 10을 쐈던 거예요. 그런 상황도 얘기했었던 정당입니다. 개성공단에 700억이 들어가 있는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돼도 NSC조차 참석도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NSC를 열었습니다. 왜 열었느냐? 496억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NSC 열 때 명분이 뭐였냐? 방사정포 쐈었을 때에 며칠 전에. 방사정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대포 같은 건데. 그래서 정말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는데 이게 발목 잡기도 보통 발목 잡기가 아니라고는 우리는 오해라는 거예요. 발목 잡기. 그렇습니다. 이거 축복해 줘야 될 거잖아요. 조그만 회사 사장이 취임한다 하더라도 총무부장이 가서 배치 어떻게 할까요? 쇼파 어떻게 할까 묻지 않습니까? 이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12년 16년 동안 광화문 시대를 연다 그러시면서 꿈을 못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후임자가 용산을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으니까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보강해서 도와주는 게 저는 전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동의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 군사 안보 컨트롤 타워와 국가 컨트롤 타워를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과연. 예? 우리가 이거 한번 옮기면요. 5년 쓰고 말 겁니까? 적어도 10년, 30년, 50년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개의 경우 우리가 백년지 대계 이야기를 하는데 백년지 대계는 아니래도 적어도 30년지 대계, 50년지 대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 추계도 제대로 안 되고 여기저기 기관마다 비용이 다 들쑥날쑥이고 안보 공백이 있니 없니 이러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뭐에 쫓기듯이 아니 도대체 왜 동의한다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찬찬히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죠. 뭐 천천히 하자고는 말해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야당의 이야기가 일리가 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안보 타워와 국가 컨트롤 타워 얘기하시는데 네. 청와대 청와대 벙커, 지금 합참 벙커, 또 국방부, 네. 뭐 남태령 벙커 여기는 다 연결돼 있어요. 어. 국가가 이게 국가 안보 타워든 국가 컨트롤 타워든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이 국가가 아니에요. 자, 안보 지금 공백 없을 거란 말씀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각 벙커마다 연결을 하면 다 돼 있고 하드웨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옮겨오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지금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쓰고 아니, 있는 5월 10일 날 개방을 하려면 옮겨가야죠. 하나만요. 5월 10일 날 개방한다면서요. 그래서 국가 예를 들면 국가 컨트롤 타워 재난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거 데이터 수신 장비 같은 경우 잭 하나 갖고 가면 다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리고 안보가 잭 하나로 해결되지 잠깐만.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그거 다른 된다니까요.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50년 전의 이야기랍니다. 아니 그거는. 무슨 50년 전에 50년 전 잭도 아니, 없었습니다. 그 기사 한번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잭은 있었죠. 다양한 종류의 제가 잭은 아닙니다. 조금만 좀 끼어들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일주일 내내 토론을 했고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견학하면서 이걸 뭐 확인할 수 있는 제가 문제도 저는- 아니라 저는 말로 갔다 결론이 안 왔잖아요. 나요. 저는 국방이 간사기 때문에 국방부에도 알겠습니다. 갔다 오고 합참도 갔다 오고 예. 다 봤잖아요. 자, 안보 공백이 없다는 측, 문제 없다는 측과 있다는 측의 이야기를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비용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전재수 의원은 그 부분을 말로 골라오셨더라고요. 좀 들어보죠. 뭐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에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1,20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1,200억은 김은혜 대변인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희 추산은 좀 다른데요, 계산이. 합참 이전 비용. 예, 이전 비용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말씀. 얼마 정도? 자, 윤석열 당선인, 김은혜 대변인, 서욱 국방부 장관 목소리까지 차례로 들으셨는데 왜 골라오셨을까요? 이분들 당선인 포함해서 김은혜 대변인도 국민들 상대로 완전히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당선자께서 1조 원 5천억 이야기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추정 비용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재부에 2022년도 3월 23일 날 우원식 기재위원이 기재부의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가지고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답변 자료를. 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전 비용의 세부 내역은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496억이라는 이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한 관련 자료가 전혀 없고 예비비라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라서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가 예비비 신청의 주체이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당선자는 예비비 신청의 주체가 아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이 필요할 경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처에서 예비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예비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496억은 이거는 야매로 받은 겁니다. 야매로 받았다는 얘기는 공식 채널이 아닙니다. 공식 보고가 된 게 아니라고. 그럼요. 국회에서 기재부가 국회에다가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당연한 그럼 거지요. 당연히. 당연한 거지요. 추계를 해서 그 정부한테 이걸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지요. 그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셔야죠. 아니, 야매로 하면 됩니까? 이게? 아니 저 야매가 기재부는 아니고 그런 자료가 없답니다.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야매입니다. 하고 야매. 공식 채널이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기재부를 통해서 저희가 받은 거예요. 그게 문서로 받았는지 아니면 그거를 비공식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기재로부터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확인을 더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인수위가 현 정부한테 이만큼 들어가니 이것을 좀 한번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정부가 가기를 열어서 이것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보 공백을 얘기하면서 496억을 안 준 거잖아요.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해온 말씀이니까. 이게 집무실 이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곳은 국방부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예비비를 그러니까 산출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국방부로부터 예비비가 올라왔을 때 그것이 적정하게 산출되고 계산이 됐는지를 영수증 꼼꼼하게 챙겨서 심사를 하는 기구입니다. 부처입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상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수위원회는 예비비를 산정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자, 제가 잠시만 끼어들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아니, 국민이 궁금한 건 그래서 비용이 얼마라는 건가? 모르는 것이죠. 야매로 받았는데 이게 정부 공식적 입장이 아닌 그럼 것이죠. 전 의원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기재부가 제출했다고 인수위가 발표한 496억 원은 기재부 근거도 자료가 없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틀리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재정법상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김은혜 대변인이 합참 청사를 옮기는데 1,200억 든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뭐 거짓말을 하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왜 그러냐면 2013년도에 합참이 이제 청사가 건립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합참 청사를 만들 때 예산이 1,703억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한 5년에서 7년 걸리거든요. 네. 10년 전에 합참 청사를 1,20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1,703억이 들었는데 지금 10년 전에 1,703억이 들었는데 지금 건설을 하면 건설 원가 자재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배, 3배 이상 들었는데 마치 1,200억이면은 합참 청사를 지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완전 거짓말이에요. 제가 비용이 틀렸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고요. 성 의원님 마지막 말씀하고 마칠게요. 정말로 민주당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496억을 아니 국회에 자료가 있습니다. 국회 자료가. 잠깐만.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있다니까. 전 의원님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있다니까요. 전 의원님 잠시만요. 496억은 인수위에서 요청을 하면 기획재정부는 물가 관련은 되지요. 단가별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물가 자료 자체가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기준 하에서 뽑았고 심사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관리기관은 한국은행입니다. 아니 가서 예산회계법 집행하는 데가 기획재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 심사 권한만 가지고 계세요. 있지 예비비 산출 권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예산 도로공사 건물공사 해서 평가하고 예산을 마지막 확정해 주는 데가 기획재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96억에 대한 디테일은 믿으셔도 되고 합참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한미연합사령부가 용산에 있잖아요. 이게 평택으로 가고 네. 한미연합사령부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합참이 용산으로 와 있던 거예요. 이제 이 합참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게 남태령입니다. 남태령은 이미 지하 방카에서부터 비상시를 대비하고 다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오피스가 필요한 거예요. 오피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600명이 쓰게 될 오피스 정도의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은 저 군인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보요원과 작전요원이. 그래서 1,200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이미 플러스 되어 있는 이 시설에다가 이 오피스 들어가는 요 500~600명이 쓸 공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200억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496억, 1,200억 이게 정확한 산정 근거도 없을 뿐더러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마무리를, 추계된 야매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되더니 아주 고약해졌습니다. 민주당이. 두 분 여기까지 이번 주에 말말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